소개받은 이상호입니다. 금방 그 박장욱 교수님께서 제가 이 부주경제학을 만나게 된 게 전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그쪽으로 쓰고, 그리고 제 선배분이 출판사를 하셔서 너 이거 스테디셀러니까 너 가난할 테니까 또 번역 좀 해라 그래서 우연찮게 했는데, 그때는 챕터 4가 EF 주머니 작은 것이라는 것도 챕터 4가 불교경제학입니다. 챕터 제목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말았습니다. 그냥 잊고 있었는데 뭐 어쩌해서 동국대에서 다시 뭐 녹을 먹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참 인연의 사슬이 참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 가장 지속 가능한이라는 형용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라는 말을 처음 등장하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 우리 번역할 때 뭐 지탱 가능한 발전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 말은 이제 1987년에 나온 UN 보고서죠. 우리나라에는 뭐로 번역됐냐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으로 번역됐었거든요. 거기서 처음 나온 말이 요 지속 가능한 뭐 발전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요 용어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 얘기하거든요. 어떡할 그런 거고요. 근데 최근엔 다시 이제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불평등이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사용하기, 제가 경제학자는 모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경제학이 뭐 불평등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좌우파도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제가 총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논문을 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막 나름대로 경제학 크게 이제 뭐 흔히 말 주류 비주류 구분되는데, 저는 비주류 쪽인데 비주류 쪽에서 저를 되게 가짜있게 봤었습니다. 중요한 노동 문제도 있고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보느냐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불평등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지금처럼 이 환경 문제가 막 심해지면서 설득력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아까 말한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곧 말씀드릴 텐데, 환경 불평등 개념이 등장하면서 몇 년 전에 21세기 자본을 썼던 피케티가 이제 프랑스에서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불평등 연구하는 그 팀들이 지금 뭐 지속 가능한 불평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요. 책도 번역돼 놨습니다. 책은 아마 샹셀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하고 피케티 둘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걸 중심으로 쭉 보시면서 뭐 하여튼 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고 불경제학이 할 일이 뭔가를 간단하게 말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정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의미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유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 뭐 아실 테니까. 그다음에 환경 문제만 아니고 최근에 불평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아까 피케티 그쪽 그룹에서 한 얘기가, 이건 이제 아까 클레어 브라운도 이걸 받아들여서 다시 최근에 나온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불평등이 심해지면 정치적 극단주의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극우파, 뭐 기승을 부리는 것도 다 이 문제다. 왜냐면 다 알다시피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 러스트벨트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는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극우파 신나치가 이제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걔들이 그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고, 불평등이 확대하면 또 이 사람이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경제에도 활력이 떨어지더라는 얘기고, 또 이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 금융 위기로 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서 채무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쪽 보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환경 문제하고 불평등 문제가 현재 지속 가능성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인류 사회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쭉 보면, 근데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는 두 문제를 다 서로 다르게 접근했는데, 최근에는 환경 불평등 문제가 생기면서 이 두 문제가 접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불평등을 넘겨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봐라, 이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 문제까지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피케티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보면 부자들은요, 다 알다시피 기후변화 문제가 오면 부자들은 덜 힘듭니다. 빵빵 에어컨 틀면 되지. 뭐 난방기구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국 빈부격차가 환경 문제로부터 태까지도 똑같이 격차로 이어진 거니까, 이걸
환경 경비를 하는 거고, 또 직업적으로요. 실내에서 뭐 냉난방기 이용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직업상 실외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점점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런 거고요. 쭉 보시면, 여기 서로 이제 맞물려서 작동하는 게 글로벌처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 다 대체로 지금 이제 환경 문제를 풀려면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막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나라에서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문제를,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탄소 관련 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도저도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고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불공평하면서도 현재처럼 지속 불가능한 경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문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견해도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 처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주로 보면 이제 세대 간 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미래 세대가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 불만이 높인 거다. 그래서 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이제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 최근에 2015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환경과 경제, 환경과 성장이 조화, 균형 요거만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환경, 경제, 사회 요게 여기 이게 다루는 ESG입니다. ESG 바로. 그러니까 ESG로 따지면 여기 E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이 G가 되는 거고 요게 S가 될 겁니다. ESG 개념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새로운 관건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세 영역의 조화를 요구하는 걸 지속 가능한 개념, 의미가 바뀌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제 세대 간 갈등, 이제 정의를 요구하는 거에서 이제는 세대의 정의로, 왜냐면 이제 대체로 우리가 사회라는 영역은 결국 불평등 문제를 유발하는 거니까요.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동일 세대 내의 갈등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세대 간 정의의 문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포괄하는 걸로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쭉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기후변화 문제 관련해서, 그러려면 이제 결국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고, 온실가스가 주로 이산화탄소인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산업들을 업자가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탈탄소 정책 혹은 탄소 중립 정책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직종의 사람들 있잖아요.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이런데,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럼 어차피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쪽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려면 거기에 손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게 도움을 주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니, 약자를 포용한다는 것에서 무슨 포용적 성장 이런 용어들이 이제 OECD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 같은 맥락 보니까 지속 가능성은 옛날처럼 세대 간 정의만이 아니라 세대 내 정의도 이제 포함하는 문제로 점점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쭉 보면 이제 따지고 보면 인간이 파괴한 자연환경 인간이 복수하는 거거든요.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이 그동안 자연을 파괴한 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건데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냐면, 이제 보통 불교 생태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해석도 많이 하는데, 주객 이용론이 문제다. 인간 중심주의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쪼개고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는 것은 이제 오늘날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이 자연 지배는 생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생태의 특징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옛날에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한 20년 안팎 된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제목이 사막의 왕자 레온가? 사막의 왕, 아니 정글의 왕 레온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환치시키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삼촌, 60만 원 삼촌이,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다른 짐승들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정글에서 사냥꾼, 청소부역하라는 예, 하이에나 돈 벌어갖고 조카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대원이 단종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 왕자가 숲속에서 애들 많이 보는 티몬과 푼박, 멧돼지 도움 받아갖고 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뭘 배우냐면, 풀 뜯어먹고, 땅속에 벌레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금요한양에서 다시 또 이제 정글의 황제로 다시 등극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는 살생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말은 그렇답니다. 근데 정글에 있는 동식물들의 생물학적 특징들, 아니면 다 아시다시피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야 되잖아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게 육식동물들이 만약에 풀을 뜯어 먹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육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던 동물들이 그 많은 에너지를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프리카 정글은 금방 사막이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근데 동물들을 멈추잖아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일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보시면.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지배하거나 파괴하지만 또 한편 대까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자연환경에 의존한다.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깨진 겁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에 의존한다. 의존해야지만 산다는 생각이 깨지면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또 다른 논리, 성장이고 발전이고 진보다는 논리로 포장되고 정당화되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옮겨 나가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인간과 자연이 맞물려 있고 서로 의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 파괴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여태까지 믿고 살았는데 전근대까지는 근데 그만 자본주의가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쭉 보면 결국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본주의는 단순히 자연을 이제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괴하는 것이 성장이고 성장할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시장을 통해서 진보 경쟁, 성장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무한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이런 환경 문제가 사회주의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 환경 문제라는 게 자본주의만이 문제는 사회주의도 유발하고 있다면 이게 결국 큰 틀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그 공통된 무엇인가가 오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일 텐데 거기까지가 복잡할 테니까 일단 기후 변화 문제만 놓고 보면 대부분 자본주의가 일으킨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자본주의가 환경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스님께서도 소욕지종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데 그걸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그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대처해 나가면 누군가는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농사짓다가 돈 벌으시면 대충 농사도 돼요. 그래서 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사업하는데 열심히 돈 벌기 싫어. 대충 사업하면 사업이 망합니다. 망하면 돈을 적게 벌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난감해진 상황인 거고 내 밑에 된 직원들의 생계가 난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소욕주의.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소욕주의 필요성 의미를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요.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냐. 이제 하임브루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경제관이 바뀌었고 경제사관이 화폐화가 됐고 시장 중심의 경제가 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제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같고 쭉 보면 이제 옛날에는 일단 신분제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신분제라는 게 이 토지 소유도 이 자산 소유 대신 신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서양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가 거래가 별로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민과 노예로 나누는 기준 자체가 자기 소유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민과 노예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번 토지 소유자가 되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토지를 안 받고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전락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동양은 뭐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토지 거래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제와 서양의 신분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건 뭐 생존 차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능력도 재주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일단 그런데 쭉 보시면 이게 자본주의 근대가 등장하면서 경제관이 바뀌었는데요.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토지가 금방 했던 것처럼 이제 신분, 지위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한 대상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쭉 보시면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욕망 충족을 위해서 이제 어떤 거래 상황으로 바뀌는 게 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약간 이제 경제란 단어의 등장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쭉 보시면 결국 모든 것이 시장 논리로 이제 환원이 되고 시장 움직임에 따라 작동을 하고 이런 거고요. 옛날에 안 그랬다고 하고요. 이런 변화의 기점으로 일단 배경에서 경제학이 등장한 것 같고 왜냐면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문의 출발은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동서양학문하고 대체 학문의 출발이 문사철로 따지면 한 2,500년 정도 되잖아요. 서양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고 동양은 제사백가니까. 근데 이제 왜 그게 생각해봤을까? 소박하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박상욱 교수님 얘기했지만 인간의 존재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철학인 거고 또 문학 같은 경우로 따지면 뭐 자기를 멋있게 표현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연예인 좀 잘 쓰고 싶고 예를 들면 또 하나 뭐 역사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 사실은 경제학도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오늘 어떻게 해서 허기를 맺고 이라는 고민을 문사철에 관련된 고민 이상으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걸 수 있을 텐데 등장하지 않거든요. 학문은 이게 경제학은 1776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처음 등장한 것 따지면 거의 2200년 뒤에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경제관의 변화를 이해해야지만 경제관을 이해하면 뒤늦게 등장하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라는 단어는 고대 신화가에 생겼지만 경제학은 그때는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쭉 자본주의 이제 이 경제 발전은 사회 발전의 척도로까지 보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생태계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내는 물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무한히 파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체가 또 성장이나 진보의 척도 증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쭉 보면 결국 오늘날 환경 문제도 이 자본주의 위기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이게 불평등 문제도 있는 거죠.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는 사실상 전 근대 사회는 신분제가 불평등 문제의 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다 아시다시피 빈곤과 불평등 다 신분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있기도 하고요. 아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어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 함부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분제가 빈곤이나 불평등의 원인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런 이제 사회생활도 좀 안정화됐으니까요. 근데 에도 불구하고 다 아다시피 자본주의는 가장 큰 게 시장 경쟁이라는 게 다 아다시피 승패를 나누는 공간인 거고 그러면 이제 비율을 들면 보습 칠 때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승패가 나눠지잖아요. 판도도 비슷하고.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알다시피 판도도 다르고 다시 말하면 자본금도 다르고 실력도 다른데다가 도중에 이제 물려받은 재산의 차이도 크게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건 사회재산 제도는 내가 노력한 것을 내 것으로 한다까지는 사회재산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내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재산 제도는 처분의 자유까지 줘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물려받은 재산을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사회와 환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출발선을 다리라는 조건이고, 요즘 큰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수정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전두의 사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와 불평등 문제는 두 문제는 자본주의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이게 중폭돼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경제학은 이제 EF 슈마가 처음 썼고 쭉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경제학, 불경시에 나타나는 경제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중간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간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면 대공장에서 만든 뭐 생산물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옛날 같은 경우 집 다니면서 고쳐준 사람부터 수선을 절파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도로 청소에 굴뚝 청소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도 적고, 그쵸? 자원 순환하는 데서 기여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쭉 보시면, 근데 이제, 휴머 돌아가신 뒤에 주로 휴머 책은 환경 문제를 다룬 책으로 언급이 되면서, 불교경장은 별로 언급이 없었는데, 근데 그나마 이제, 몇 명 있긴 있습니다. 시바락사, 파유토, 브라운, 이분들은 시바락사, 파유토는 이제, 태국 사람이고요. 시바락사는 일단 이제 제자, 불교 신도인 거고, 파이터는 승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은 이제 지금 박상욱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저자인데요. 이분은 유시버클리 경제학과 교수인데, 한 70대 초중반 정도 되셨는데, 원래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노동경제에서도 그 성차별 문제를 보시다가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50대 티백불교를 만나시면서 불교 쪽으로 귀의하셨는데,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2025년 1월 달에 유시버클리에서 연구소를 기후사회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불교 잡지, 현대불교인가 거기서 1월 달에 불교 정신에 바탕을 둔 기후연구소가 유시버클리에 생겼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불교학자는 클라이버 한 분이고요. 그 연구소 만든 배경이나 이런 문구를 보면 불교 경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어쩌면 왜냐면 이제 클레오프라도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자기는 불교에 관심이 있지만 제자들을 불교 경제학자로 키우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먹고 사는 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거나 쭉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중도를 주로 중심으로 설명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브라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이 불교 경제학이라는 게 보면 불교 경제학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최근엔 또 탈성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탈성장론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사람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잭슨이라는 사람 때문에 언급을 하고요. 여기 또 하나는 그전에는 이제 라토슈라고, 잭슨은 영국의 경제학자고 라토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거든요. 처음에 라토슈 책이 많이 소개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잭슨 책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지난번 역사를 설명하실 때 보니까 기후 어쩌고 그때 아마 그 탈성장 논리를 어느 분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아마 내가 추측하건데 잭슨 책 갖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탈성장 논리가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은 크게 환경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이 있습니다. 환경 경제학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서 약간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 거라면, 생태 경제학은 근본적인 대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탈성장 논리는 아예 성장 포기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화시불이라는 사람 봤더니 불교 경제학 이 탈성장 논리의 배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잭슨이 이제 성장 없는 번영이라는 말 쓴 책도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아마 최근에 탈성장론은 다 이 사람 갖고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책이 영국 정부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꾸려갖고 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처방을 전문가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봐라라고 했는데, 거기 좌장 역할 하시면서 그 책을 집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영국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 이분도 이거는 이제 2009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고요. 2023년인가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이런 책으로 번역됐어요. 잭슨의 책이. 거기에 후반부에 가면 틱낙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분도 고민하다가 불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도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틱낙탄도 지나가는 듯이 언급한 거 보면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불교가 최근에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혹은 불교 문제를 연구하는
대화를 보면서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 주목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까 경제학, 그 대체 경제학이라는 게 자본주의 등장하면서 이제 경제학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쭉 보시면 경제학이 이제 1776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요게 이제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학으로 등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개인이 공동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개인은 생물학적으로 개인으로 등장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 결정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속한 집단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문의 어린 할아버지, 문중의 어린 종손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결혼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제 큰 애순이 태어나자마자 외할아버님이 읍내장터에 와서 나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셔갖고 저 할아버님 친구분이 나 딸 있는데 그래 바로 정을 하셨거든요. 그런지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어쩌나 근데 지금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경제활동이 공동체 윤리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걸 충족해야 되는데 왜냐면 경제활동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막스 웨버 용어를 빌면 근대화는 합리화고 탈주술하고 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질이나 경제는 하고 정치, 종교, 문화를 쪼개서 봐야 되는 이런 거고 이게 쪼개지 못하는 것이 이제 천민자본주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경 유착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보는데 근데 경제라는 말이 어원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에코노미라는 영어의 단어의 어원은 이 그리스 말 이겁니다.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인데 이게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하고 관리를 의미하는 노미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성되는 과정에서 시그마, 영어 알파에서는 S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말 뜻을 이어서 사전 정의하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혹시 수업 들어오신 분 아마 계실 텐데 경제학 원론 앞에 보면 경제란 말은 그리스 말 가정관리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되는 게 다 아시다시피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 말 가정관리에서 온다. 즉 그리스 말 오이코노미에서 온다고 해놓고서 내용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우리가 하다는 경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오이코노미아가 있고 크레마티스케가 있는데 크레마티스케가 바로 말 뜻을 옮기면 돌벌이. 이걸 이제 일본 애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화식학 이렇게 옮깁니다. 도라자, 정식할 때 식자 써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제일 정치학 제일 앞에 보면 가정관리라는 말 씁니다. 한 두 번째 페이지부터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 있다고 해서 보는데 경제라는 단어 안 나와서 뭔가를 봤더니 거기에 가정관리가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치학에서 오이코노미아 말고 크레마티스케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라는 이런 이제 사회사회를 위한 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다 알다시피 경제학 교과서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 어떻게 했냐면 수요 공부를 하라고 설명하면서 수요자는 효용국대화, 생산자, 공급자는 이윤국대화 이렇게 하거든요. 효용국대화, 이윤국대화는 아까 과거학적 쾌락의 이름을 못 쓰셨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사역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사회사역을.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활동이 아니라 고대 히라보를 따지면 크레마티스케 활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이코노미아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까 말대로 이제 권장사항이지만 크레마티스케는 이거는 나쁜 놈들의 행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다 아다시피 고대 히랍은 신분제 사회인데 시민과 노예를 부르는데 대상인들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게 이제 이들은 시민이 아니니까 공동체는 의무가 없고 그냥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전쟁을 벌여도 자기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게 크레마티스키거든요. 그래서 나쁜 걸로 봤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고요.
동양도 비슷한 거죠. 변리사 이런 것.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먼저 옳은지 생각하라. 옳지 않으면 그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쭉 결국 이 자본주의 등장이 이제 경제학의 출발이 되는 거고 쭉 보시면 공동체로부터 경제국, 뭐 정치, 윤리, 종교로도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고 또 그러다 사회사역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있게 되고 또 그걸 또 이제 진보라는 이름으로 막 권장하다 보니까 경쟁시키다 보니까 지금처럼 환경파괴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등이 또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학도 이런 과정에서 경제학 등장했으니까 이런 자본주의 진보관, 물질, 뭐 성장관, 뭐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경제학은 그 두 측면이 크게는요, 주류경제학도 크게는 고전파 경제학하고 신고전파 경제학이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아까 클레어프가 얘기한 뭐 자유시장 경제학은 오늘 주류경제학도 아니고 신고전파 경제학인데요. 큰 틀을 보면,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경제학 수업 들으셨다면 그 신고전파 경제학인데요. 고전파 경제하고 신고전파의 차이는 언제부터냐면 1870년대부터 새로운 이제 경제학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 경제학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수학적인 거잖아요. 수학적인 경제학이 등장하는 게 신고전파 경제학이거든요. 그전에는 아담 스미스 국부는 수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고전파 경제학은 자연환경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막스의 자본론 3권에 보면 이윤을 저하게 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9세기까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무한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움직이는 기업이고 기업의 수입원은 이윤인데 이윤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왜 떨어지냐면 다단의 약자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쟁이 치열해서 이윤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고요. 칼 막스 같은 경우 다 알다시피 이제 이윤은 착취가 배경인 건데 경쟁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고 쓰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적게 해서 이윤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고요. 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국부가 늘어날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면 점점 안 좋은 땅을 토지를 경작하게 돼서 농업에서 수학치가 법칙이 작동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농산물 값이 오르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그게 이제 기업의 이윤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농토지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 즉 라는 논리, 자본주의 무한하게 무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오늘날 신고전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성장으로 극도화 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 성장과의 변화가 중요한 있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다 비슷한데요. 이제 결국 이제 이게 그때는 신고전파가 극도화한 이 자연관, 성장관에다가 또 뭐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혹시 환경제약 쪽으로 나타나는 극도화 시다고 보는 건데 어쨌거나 쭉 보는 거고요. 그래서 쭉 이제 환경 문제 연구하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시장 실패라고 해서 대체로 이제 자연환경이 이 가격을 쓰니까 자연환경의 가격 조금만 매겨주면 환경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생태경제학자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요 생태경제와 환경경제 그 차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주류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이 만약에 환경 문제 자연환경이 고갈됐어? 그럼 인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태주의자들 야 그 인공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것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경제학 안에서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생태경제학이랑 내부 탈성장론은 이제 결국 그 고전파 경제학의 자연관, 성장관이 부활한 걸 보시면 또 하나 그 밑에는 또 이제 부주경제학과 접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이제 주로 쭉 하는 건데요. 두 가지 문제, 불평등 문제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경제가 필요한데 이런 건 이제 불경제학의 기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쭉 그래서 쭉 뭐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또 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본 경제학 기본적으로 대인은 이적이라는 가정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행동경제학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서 봤더니 인간의 본성이 이적인 것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타적인 걸 가정할 때 설명이 높아진 것 같다는 논리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갖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브라운이. 이거 최근 논문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쭉 보면 둘의 연기, 무상성, 자비 이걸 강조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이 사람이 불경제학의 이런 가르침을 현실화하려면 선수의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뭐 환경단체, 자원봉사 활동과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쭉 보는 거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주택을 여기서는 작정하지만 나가서는 보통의 세속에서 반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것이어서 왜냐면 경쟁에 시달리면 또 이게 마음은 그렇지만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이어서 지금 혼자로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로 협력해가면서 이걸 또 브라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요 불구용장을 바탕을 두고 새롭게 이제 불법 문제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해결 고민들이 막 착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모델들 만들고 막 지표도 개발합니다. 쭉 해서. 나머지 자료를 보면 40쪽, 41쪽 쭉 표가 쭉 있을 겁니다. 그걸 갖고 계속 나라별로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넌 여기가 부족하니까 여기도 해달라고 권장을 하고요. 정책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분이 이제 그 기후사회연구센터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대부분과 그 잡지에서 불교 정신의 바탕을 둔 기후연구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나온 이게 1월 8일 날인가 발표했는데 그 기사는 1월 24일 날에 떴습니다. 아마 구글에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근데 문제 여기서 다양한 연구소가 있어갖고 결국 활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안이 중심이니까 그 표방한 건 불교용장은 아닌데 불교정신의 바탕은 이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제 문제는 이제 불교용장이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쭉 보시면 이제 왜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 행위 동기와 자본주의 행위 동기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게 불교경제학자들 노력이 결국 가볍진 않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근데 자본주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이 불교경제학만의 노력 갖고는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인으로서는 버텨내기 힘든 자본주의 시장 경쟁이 너무 강해서요. 저러면 작정하고 가지만 또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 흔들리면 생존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든가 아니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가 되는 건데요. 대부분 뭐 아수라장이 되면 그나마 좀 좋은 건데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집단적으로 극복하는 이런 게 어떤가 싶어서요. 보면 그러려면 자본주의 사회를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이 두 가지 이런 인류사회 지속 불가능성을 야기하는 것이 이걸 극복하려면 혼자 힘을 힘들다면 불교정신의 바탕으로 해서 연대하면서 그러니까 모두 성소 구분 없이 모두 이제 이 연대해서 각종 굳이 불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관심 있는 불법 문제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합심하는 방안들을 노력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시민사회, 조직 이것도 브라운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연구들도 그 현지 캘리포니아의 현 시민사회 연대하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할 때 불교 가르침이 오늘날 현실 문제를 푸는데 현실적인 의미한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